첫 생각을 놓치지 말라. 명상법 중에는 방석에 다리를 포개고 앉은 다음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리거나 또는 앞으로 내미는 좌선법이 있다. 이때는 하얀 벽을 바라보며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야 한다. 좌선을 하는 동안 수행자는 회오리 바람처럼 강력한 분노와 저항심, 천둥같이 크게 울리는 기쁨과 회환 등 어떤 감정이 찾아오든 등을 펴고 다리를 포개고 벽을 마주보고 앉은 처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감정과 사유에 대한 집착을 흘려보내는 것, 끝까지 계속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좌선의 규칙이다. 글쓰기도 이와 똑같다. 첫 생각과 만나서 거기서부터 글을 퍼낼 때 당신은 싸움에 나선 전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감정과 에너지의 힘에 질려 겁을 먹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손을 멈춰서는 안 된다. 당신은 생각의 심장부로 뚫고 들어가도록 손을 계속 움직여야 한다. 수업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읽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학생들이 있다. 좋은 일이다. 눈물을 흘리며 글을 쓰는 학생들도 있다. 나 역시 같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쓰라고 말한다.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야만 저 반대편 심장부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눈물을 넘어 진실을 파고들라. 이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치열한 글쓰기 훈련에서 가장 기본은 제한된 시간 동안 글을 써보는 것이다. 10분, 20분, 1시간. 시간의 길이는 각자 알아서 정한다. 처음에는 시간을 짧게 했다가 일주일 후에 늘릴 수도 있고 처음부터 1시간 동안 글쓰기에 빠지겠다고 작정해도 좋다. 시간의 길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글쓰기에 할애한 시간이 얼마든 간에 그 시간 동안만큼은 글쓰기로만 완전하게 채우도록 집중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움이 될 것이다. 손을 계속 움직여라. 방금 쓴 글을 읽기 위해 손을 멈추지 말라. 그렇게 되면 지금 쓰는 글을 조절하려고 머뭇거리는 게 된다. 편집하려 들지 말라. 설사 쓸 의도가 없는 글을 쓰고 있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라. 맞춤법이나 구두점 등 문법에 얽매이지 말라. 여백을 남기고 종이에 그려진 줄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 없다. 마음을 통제하지 말라.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생각하려 들지 말라. 논리적 사고는 버려라. 더 깊은 핏줄로 파고들라. 두려움이나 벌거벗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무조건 더 깊이 뛰어들라. 거기에 바로 에너지가 있다. 이것이 규칙이다. 목표에 닿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첫 생각에 불을 활활 붙여주는 것, 사회적 체면 또는 내면의 검열관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에너지의 심장부에 도달하는 것, 피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보고 느끼는 것을 쓰는 것이다. 이 규칙을 지키다 보면 괴팍하기 그지없는 우리 마음의 정체를 들여다볼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달아 빠진 사고의 끄트머리를 계속 탐색해야 한다. 첫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제일 먼저 번쩍하고 빛을 낸 불씨다. 이 불씨의 뿌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잠재력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대개 우리 내부의 검열관이 그 불씨를 진화해버린다. 2번, 3번 생각이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의 의식은 일상의 관념 세계로 다시 돌아와 맨 처음 피어난 신선한 불꽃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 목구멍에서 데이지 꽃을 꺾는다 라는 문장이 마음을 관통하고 지나갔다고 하자. 내부의 검열관인 두 번째 생각은 이렇게 말한다. 말도 안 돼. 그건 자살처럼 들리잖아. 스스로 목을 자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면 어떡해. 누가 들으면 미친놈이라고 할 게 뻔해. 결국 우리는 내부의 검열관이 시키는 대로 목이 조금 따끔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쓰게 된다. 이런 글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진부하기 짝이 없다. 첫 생각은 에고 또는 우리를 통제하려고 드는 논리적인 메커니즘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이다. 세계는 불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의식 차원을 넘어선 글을 쓸 때 그것은 있는 그대로 사물의 진실을 드러낸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런 글은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다. 글쓰기를 가로막던 에고라는 짐을 벗어 던지는 순간 당신은 더 큰 조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째서 첫 생각에는 이처럼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일까? 첫 생각은 참신함 그리고 영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감이 오는 순간에 당신은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번득이는 첫 생각과 만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알던 것보다 더 큰 존재로 변화한다.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첫 생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그동안 겪어온 감정과 사건과 정보가 밑바탕이 돼 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 이것이 바로 첫 생각이 가진 에너지다. 언젠가 명상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불교 신자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이후로 온갖 빛깔들이 너무도 생생하고 힘차게 맥박치고 있어요. 그러자 그녀의 스승이 말했다. 당신이 바로 지금 현재 존재할 때 세상은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니까요. 예술적 안정성을 얻는 과정. 지금 나에겐 1977년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아놓은 용수철 노트가 내 키 높이만큼 쌓여 있다. 마음 같아서는 이것들을 모조리 버리고 싶다. 습작 시절에 엉클어진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뉴멕시코에서 맥주 깡통과 폐타이어로 태양열 집을 짓고 사는 친구처럼 나도 나중에 이 용수철 노트들로 집이나 한 채 지어볼까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2층에 사는 친구는 내 노트들을 절대 버리지 마 라고 충고하기 일쑤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친구에게 내 노트를 그렇게 원한다면 너나 가지라고 말하고 글쓰기 워크숍을 하러 네브라스카로 떠났다. 노트들은 그녀의 거실과 연결된 계단 위에 쌓아둔 상태였다.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낡은 분홍색 의자에 털썩 앉았다. 주말 내내 내 노트 읽느라고 혼났어. 아주 친밀한 글이더라. 하지만 어떤 글은 겁에 질려있고 불안감이 배 있었지. 지금의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너의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아주 거친 에너지가 들어있는 생경한 글도 있었어.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내가 다시 서 있어. 육체를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너의 모습은 글과 또 달라. 정말 재미있는 일이지? 그녀가 나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아무튼 기분이 좋았다. 정말 그랬다. 내 안에는 겉모습과 다른 또 다른 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으니까.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신화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여 준다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지 않은가. 그녀는 내가 썼던 글들이 오물덩어리 같은 글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내 노트 전체가 온통 이런 엉터리였다는 것이다. 나도 가끔 학생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한다. 여러분, 저는 요즘도 자기 연민에 빠진 글을 몇 쪽이나 질질 끌면서 써내려가곤 합니다. 학생들은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도 내 노트를 읽어본다면 이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2층에 사는 내 친구 역시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썼던 내가 지금처럼 멋진 글을 쓰게 됐다니 놀라워. 너를 보면 나 역시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아. 그녀는 온통 불평불만과 진부한 묘사 그리고 악에 바친 분노로 점철된 내 노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나탈리, 나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나는 정말 바보다 라는 생각을 할 때조차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글로 옮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습작 시절의 훈련이 소중하다는 믿음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때 나는 뉴멕시코 주 타우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오직 조스라는 영화 한 편만을 상영하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산밖에 보이지 않는 마을이었다. 날씨는 항상 건조했으며 생활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탱하고 키워주고 있다는 믿음만은 늘 가지고 있었다. 내가 가야 할 나만의 길이 하나는 있을 것이라는 신념은 놓치지 않았다. 비록 마음은 아무런 감흥 없이 무감각하게 가라앉아 있거나 잡념들로 산만하게 채워져 있곤 했지만 그 시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그런 산만한 마음과 그동안 살았던 인생이 전부였다. 나는 거기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이 노트를 통해 내가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안다. 이 노트는 한 인간의 존재의 증명이야. 이처럼 당신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쓰레기 같은 글만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 글쓰기를 멀리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게으르며 불안정하고 자기 혐오나 두려움에 쌓인 존재, 정말 말할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직면하는 순간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것이다. 이제 당신은 별 수 없이 자신의 마음을 종이 위에 풀어놓아야 하며 그 가련한 목소리가 들려주는 말을 경청해야 한다. 이런 쓰레기와 퇴비에서 피어난 글쓰기만이 견고한 글이 된다. 당신은 그 무엇으로부터도 도망치지 않게 된다. 당신은 예술적 안정성을 지니게 된다. 안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바깥에서부터 쏟아지는 어떤 비평도 무섭지 않다.
실제로 옛날 습작 노트를 다시 읽어보고 나서 나는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응석을 부렸으며 정리되지 않는 생각 속에서 너무 오래 방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이런 인식이 생긴 뒤에는 아름다움과 다정한 배려, 명료한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튼튼한 갑옷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두려움을 등에 진 채 무작정 아름다움을 쫓아 거칠게 달려가지 않게 된다. 편집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라. 습작 시절부터 자기 속의 작가를 내면의 편집자 또는 검열관과 분리시키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만 작가가 자유롭게 호흡하고 탐험하며 표현할 공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열심히 창조적인 목소리를 내려는데 편집자가 성가시게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 작업을 진행하기 힘들다면 편집자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를 한번 적어보라. 아주 사실적으로 실감나게 적어보는 것이다. 편집자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당신은 사기꾼이야. 대체 누가 당신 같은 인간이 글을 쓸 수 있다고 하겠어? 당신 작품? 역 같아. 정말 황당하군. 말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더구나 여기 이것 좀 보라고. 맞춤법도 틀렸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 편집자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편집자를 무시해 버리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편집자가 하는 말은 늙은 술 조정뱅이가 뒤에서 쫑알거리는 그렇고 그런 허튼 소리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 별 의미도 없는 말에 귀를 기울여 쓸데없이 그의 힘을 키워주는 바보짓은 하지 말라. 만약 당신이 진부해 라고 말하는 편집자 소리를 들어주고 거기에 낙담해서 글쓰기를 중단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편집자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당신은 진부해 라는 말을 멀리서 바람에 날리는 흰 빨래 정도로 여겨라. 결국 그 빨래는 마를 것이고 아주 멀리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그의 집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동안 당신은 글을 쓰면 그만이다. 눈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 미네소타주 엘크톤 74월. 학교 주변에는 아직 파종을 하지 않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하늘은 진한 잿빛이다. 25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랍비의 철자법을 묻는다. 나는 대답을 해주면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까지 말한다. 학생들 모두가 생전 처음 유대인을 보았다고 말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의 대표로 보일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나는 사과를 먹으며 걷고 있다. 모든 유대인이 지금 사과를 먹고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모두 도시에서 살고 있다. 학생 한 명이 혹시 포로 수용소에서 지낸 친척이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우리는 독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학생들 대부분이 독일계 후손이다. 이곳 학생들은 아주 따뜻한 마음과 나약할 정도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물이 어떤 샘에서 솟아나는지 알고 있다. 달릴 때 이마를 간지럽히는 머리카락의 느낌이 어떤지도 알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사실상 내가 시를 운운하며 가르칠 것은 없다. 이들은 이미 시 속에서 살고 있다. 세상의 사물과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묻는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죠? 여러분은 누구죠? 여러분을 만든 것은 무엇이죠? 나는 그들에게 내가 도시 출신이지만 이런 들판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직접 경험한 것만이 체험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누군가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도 체험할 수 있어요. 뉴욕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뉴욕의 모든 도로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속에는 다른 이들의 삶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글쓰기를 파생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다. 나는 수업 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상황에 겁먹지 않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충실하려 애쓴다. 그리고 매번 이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비결이 있다면 마음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맨하탄 중심부의 저소득자 거주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맡게 됐다고 하자. 내가 이 사실에 겁을 먹는다면 나는 알려져 있는 모든 종류의 글쓰기 방법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교실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 자란 나는 뉴욕의 부정적인 면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나의 경우에는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내가 겁을 낸다면 내가 쓰는 글도 왜곡되어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물론 누군가는 겁을 낼 이유가 있으니까 겁을 내는 거잖아 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려는 마음의 핑계일 뿐이다. 197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서 나는 디트로이트 주에서 대리교사로 일했다. 인종 파동이 일어난 직후여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블랙 파워 분위기가 팽배한 시절이었다. 나로 말하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디트로이트에 발을 들여놓은 꿈에 부푼 순진한 교사였다. 나는 새로운 모든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리라 결심했다. 나는 흑인 학생들만 다니는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대리교사로 가라는 지명을 받았다. 물론 좋지. 나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잖아. 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하드커버로 장정된 영미 문학 개론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배정된 교실로 뛰어들어갔다. 종소리가 울리기 무섭게 우락부락한 고등학교 2학년 흑인 남학생들이 교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헤이 이봐 아가씨, 여기 뭐하러 왔어?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공부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은 영어 시간이고 나는 문학과 사랑에 빠져 있었으니까. 자, 잠깐만 여러분에게 이 시들을 나눠주고 싶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시들이죠. 나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를 쫓아내고 싶을 때마다 큰 소리로 읽었던 제랄드 만레이 홉킨스의 신의 웅장함이란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내가 시를 읽기 무섭게 학생들은 무거운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위대한 흑인 시인인 랭스턴 휴지의 시집을 나에게 내밀었다. 이것도 읽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45분의 수업 시간은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흑인 시인들의 작품을 큰 소리로 읽는 것으로 채워졌다. 작가는 작품을 쓸 때 모든 것을 항상 처음 대하는 기분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엘크톤에 사는 어느 교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 책상 밑을 한번 보세요. 바닥이 온통 신발에서 묻어나온 흙 때문에 아주 지저분하죠. 정말 좋은 신호예요. 봄이 왔다는 신호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은 다음에야
처음으로 신기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어떤 것이 이상적인 글쓰기인가? 무엇에 대해 써야 할까?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그런 다음 그 속으로 파고들어라. 당신이 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라. 정보가 부족해서 자신이 쓴 글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엘크톤을 둘러싼 들판을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것은 그곳의 지리학적인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들판 속으로 영원히 산책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었다. 당신이 엘크톤에 사는 시인이나 트랙터 회사의 영업사원 또는 서부로 떠나는 여행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당신의 글쓰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면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가는 대로 풀어 놓아라.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글을 쓰는 데 자신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재능과 실력은 훈련을 거쳐가면서 커지는 법이다. 카타기리 선사가 말했다. 우리의 잠재력은 지구 표면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지하 수면과 같습니다. 누구라도 이 지하 수면에 가 닿을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글쓰기 훈련을 계속하라. 그런 다음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믿게 되었을 때 그 목소리가 이끄는 곳으로 곧장 나아가라. 만약 장편을 쓰고 싶다면 장편을 써라. 쓰고 싶은 글이 에세이거나 단편이라면 그렇게 쓰면 된다. 장르에 상관없이 원하는 글을 써보는 과정에서 그 장르가 갖는 특성을 배우게 된다. 당신은 점점 자기만의 기술과 기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 자세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글쓰기를 배운답시고 쓸데없이 대가들과 문학 강의를 쫓아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진실은 아주 간단하다.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바깥에서는 어떤 배움의 길도 없다. 당신이 훌륭한 대가를 10사람이나 만난다 하더라도 그곳으로는 글쓰기를 배우지 못한다. 여기 비슷한 예가 있다. 비만으로 고민하던 내 남자친구 중 하나가 드디어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필요한 정보를 충족시킬 책을 구하러 서점을 찾았다. 하지만 운동법이 적힌 책을 읽는 것 가지고는 절대 살을 뺄 수 없는 법이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동을 해야 한다. 공교육이 저지르는 가장 끔찍한 잘못은 타고난 시인이자 소설가인 어린 학생들에게서 그들의 문학을 빼앗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문학 수업은 어린이들에게 문학 작품을 읽게 한 다음 곧바로 문학에 대해서만 말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한 편의 시를 놓고서 학교 수업은 살아 숨쉬는 시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기보다 은유법과 상징법을 찾아 낱낱이 해부해버리고 만다. 학교는 우리에게 시를 대할 때는 시인이 언어 속에 숨겨둔 비밀의 열쇠를 찾아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시는 미스터리 소설이 아니다. 맥박이 뛰고 따뜻한 피가 흐르는 언어로 된 생명체이다. 우리는 그냥 그 시에 최대한 몰입해야 한다. 그 시를 쓰며 시인이 보았던 이미지를 다시
불러와야 한다. 그러니 학교에서 가르치듯 정작 시의 온기에서는 발을 떼고 시에 대하여 말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시에 머물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라. 작품 자체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시 쓰기를 배우는 방법이다. 사고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려라. 몇 년 전 어느 신문에 인도에 가면 자동차를 먹는 요기가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자동차 한 대를 한 번에 먹어 치우는 것이 아니라 1년에 걸쳐 천천히 먹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에 각별히 관심을 갖는다. 그는 몇 살이나 됐을까? 자동차를 먹고 체중이 불었을까? 치아가 전부 성할까? 혹시 라디오나 TV도 먹어 치울까? 그가 먹었다는 자동차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혹시 휘발유도 마시지 않았을까? 그뒤 미네소타주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3학년생들을 가르치게 됐을 때 나는 이 유혹이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아이들의 얼굴이 벌개져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드디어 첫 번째 질문이 터져나왔다. 그 사람은 왜 자동차를 먹는데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욱 웩웩 거리며 야단을 피웠다. 하지만 억센 머리카락에 갈색 눈을 가진 한 학생은 나를 말끄러미 쳐다보더니 느닷없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맞받아 깔깔 웃기 시작했다. 얼마나 환상적인 이야기인가. 자동차를 먹고 사는 사나이가 있다니. 이 요기 이야기에는 애초부터 논리 같은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런 태도로 글쓰기에 임해야 한다. 왜? 라고 끊임없이 묻거나 옷을 고를 때처럼 신경을 곤두 세우는 대신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울 정도로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엄청난 에너지를 종이 위에 쏟아붓도록 해야 한다. 이건 글을 쓰기에 좋고 저것은 이야기거리가 못된다. 라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작가는 두려움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글쓰기와 인생, 그리고 정신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경계가 없다. 자동차를 먹는 사람을 창조해낼 정도로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만이 개미를 코끼리로 만들고 남자를 여자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사람만이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형태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형태 속에 이미 들어있는 공통된 뭔가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 은유란 논리나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그와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부터 비롯된다. 은유를 위해서는 사물을 바라보던 익숙한 시각에서 기꺼이 벗어나야 한다. 개미 한 마리와 코끼리 한 마리 안에서 공통된 뭔가를 볼 수 있는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은유를 몰라도 괜찮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라. 나는 문학성 높은 은유적 표현을 써야 돼 라는 생각은 떨쳐버려라. 절대 의도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을 쓰려 하지 말라. 은유는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글을 쓰는 순간에 개미와 코끼리가 하나라고 믿지 못하면서 글을 쓴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당신의 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감동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당신 마음속에 은유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을까? 먼저 은유를 위한 은유를 하지 말라. 무언가를 은유하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저 평소의 사고방식에서 한 발 물러서서 머릿속을 지나가는 생각들을 계속 기록해보라. 이런 연습은 사고를 부드럽게 해줄 뿐 아니라 창조력을 키워준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된다. 마음이란 순식간에 위대한 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주 오랫동안 한 가지 생각에 머물러 본 적이 있는가? 바로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어느 한순간 생각이 비약적으로 튀어오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섬광 같은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영감의 근원은 만물의 근원과 맞닿아 있기에 자연히 그것들의 공통적인 법칙과 본질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돼 있다. 은유는 이러한 진실을 반영한 것이기에 종교적이다. 개미와 코끼리 사이에는 어떤 구별도 분리도 없다. 은유의 세계에서는 안개 낀 저녁에 가로등이 켜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사물의 경계가 사라지게 된다. 글쓰기는 맥도날드 햄버거가 아니다.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끔 작가가 될 만한 배경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지금 떠오르는 남자가 특히 그렇다. 그 남자는 자기가 쓴 글을 읽을 때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글은 주변의 공기를 숙연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가 세상과의 대면을 시작한 것도 바로 글쓰기 워크숍을 통해서였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는 14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지냈고 마약에 취한 채 미네아폴리스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사랑하는 형의 시체 옆에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글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반드시 작가가 돼야 된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정작 글을 쓰려고 자리에 앉으면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과 자신의 감정들에 대해 단 한 자도 종이 위에 써내려갈 수가 없었다. 그 까닭은 종이 위에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기도 전에 세상을 향해 어떤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질러 나가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생각들은 글 쓰는 일을 경직시켜 자유로운 창작을 방해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당신의 감정들은 밖으로 표출되고 싶어 한다. 그것이 당신 생각에 방해받기 전에 솟아나는 감정들을 일단 종이 위에 표현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대로 글을 조절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그때그때 솟아나오는 감정들을 글로 써내려가라. 바로 이것이다. 누구나 저마다의 경험과 추억, 감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오븐에서 막 꺼낸 피자처럼 종이 위에 옮겨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는 모든 것을 풀어주라. 아주 쉬운 말로 단순하게 시작하고 당신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애써라. 처음에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서투르고 꼴사나운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당신은 지금 스스로 자신을 발가벗기고 있는 것이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절대 자신의 에고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대로 연출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이 그저 하나의 인간 존재임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글쓰기가 종교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글쓰기는 당신이 쓰고 있는 딱딱한 껍데기를 벗기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가도록 한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비참하고 불만투성이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전반적으로 침체된 기분이 들 때 나는 이런 것을 그저 하나의 감정으로 인식한다. 나는 이런 감정도 결국 변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감정이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장소를 찾아가게 하고 친구를 원하게 만드는 에너지라는 사실도 물론 알고 있다. 글을 쓰는 데는 당신의 온 몸, 즉 심장과 내장과 두 팔 모두가 동원돼야 한다. 바보가 되어 시작하라. 고통에 울부짖는 짐승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시작하라. 앞에서 소개한 남자는 글을 쓰겠다는 열망이 너무 강해서 당장 책을 쓰려고 들었다. 나는 그에게 천천히 하세요. 그냥 잠시 글 쓰는 일에서 해방되세요. 먼저 글쓰기에 대해 배운 다음 써도 늦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글쓰기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야 하며 또 많은 훈련이 필요한 작업이다. 물론 그가 얼마나 다급한지 충분히 이해는 한다. 우리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고 나는 책을 쓰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엄청난 분량의 글을 쓰겠다는 결심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여유를 주자. 자신의 목소리가 지닌 힘을 믿는 법을 배우자. 자연히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방향 설정을 하고 목적지가 어딘지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 목적지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장소에서 나타날지도 모른다. 글쓰기는 맥도날드 햄버거가 아니다.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 푸드다. 요리는 천천히 익어가고 있으며 시작 단계에 있는 당신은 그 음식이 구이가 될지 바베큐가 될지 국이 될지 아직 모르는 것이다. 세부 묘사는 글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 글은 짧지만 매우 중요하다. 세부 묘사를 글쓰기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이란 너무나 다양해서 만약 당신이 사물의 과거와 현재의 진정한 모습을 세세하게 써내려 갈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 당신이 설령 전혀 다른 시간대와 공간에 살고 있어도 10년 전 혹은 20년 전 뉴욕의 한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묘사할 수 있다. 뒤틀려 있는 창문,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회전 입 간판, 탁자 위에는 포테이토칩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고 등받이는 없는 높고 붉은 의자. 이런 묘사는 당신이 쓰는 이야기의 개연성과 사실성을 부여한다. 아니야. 그 술집은 롱아일랜드에 있었지. 그러니까 뉴저지에 있는 술집으로 바꿔선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상상력의 힘을 빌려 그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변경된 상황에다 당신이 실제로 알고 있거나 보았던 것을 세밀하게 묘사해서 이식한다면 그 글에 뛰어난 생동감이 생기며 개연성과 진실성이 배어나게 된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을 항상 깨어있는 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인위적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래, 나는 결혼식 피로연에 와 있어. 신부는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있고 신랑은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꽂고 있군. 그들은 다진 간 요리를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있어. 그보다는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열어놓고 결혼식을 즐겨라. 당신이 주변 상황에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당신이 글을 쓸 때 정말 살아 숨쉬는 듯한 생생한 기억들을 불러낼 수 있다. 웃을 때마다 빨간 립스틱이 묻은 앞니가 보이던 신부 어머니의 모습과 신부의 드레스 자락에서 폴폴 풍기던 향수 냄새까지 전부 당신의 글 속으로 불러낼 수 있다. 작가는 비를 맞는 바보. 작가는 인생을 2배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먼저 첫 번째 인생이 있다. 길에서 만나는 여느 사람들처럼 건널목을 건너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넥타이를 매는 그런 일상생활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생활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을 다시 곱씹어보는 2번째 인생이다. 이들은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모습을 면밀하게 음미한다. 삶을 이루고 있는 재질과 세부사항을 들여다본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우산을 펴들거나 비옷을 꺼내 입고 또는 신문으로 머리를 가린 채 걸음을 서두른다. 하지만 작가는 노트와 펜을 들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리고 웅덩이를 바라본다. 웅덩이를 채우는 빗물과 가장자리에 튕기는 물방울을 하나하나 관찰한다. 작가가 되려면 엉뚱하고 미련해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일까? 바보만이 비를 맞으며 웅덩이를 지켜볼 테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면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 비를 피할 것이다. 하지만 바보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거나 시간에 맞추어 직장에 도착하는 것보다 빗물이 고이는 웅덩이에 훨씬 흥미를 느낀다. 결국 당신은 돈을 버는 일보다 글을 쓰기 위해 바보가 되는 것도 무릅쓰는 글쟁이의 인생에 더 많이 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들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글을 쓸 시간이 많을 때 나는 아주 부자가 된 기분이 든다. 반대로 시간에 쫓겨 정작 자신이 원하는 일도 못하고 있는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야말로 거지가 된 기분이다. 월급쟁이들은 시간과 돈을 맞바꿔 일한 시간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작가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지키고 있으며 그 시간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을 팔아 돈을 벌지 않는다. 이들에게 시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같은 것이다. 누군가 찾아와 그 땅을 팔라고 하면 제정신이 있는 작가라면 결코 그 땅을 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땅을 팔면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렇게 되면 조용히 안식을 취하고 꿈을 꾸는 데 필요한 장소는 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조금 어수룩한 바보가 되어도 괜찮다. 당신 속에는 시간이 필요한 느림보가 들어있다. 그 느림보가 당신이 모든 것을 팔아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당신에게 어딘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이마에 주룩주룩 떨어지는 빗방울을 느끼며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응시하게 만든다. 글쓰기는 육체적인 노동이다. 사람들은 글쓰기가 육체적인 노동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글쓰기는 생각하는 행위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등 모든 지각 능력과 관계하고 있다. 또 반드시 손을 계속 움직여 써내려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결과물도 생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쓰기 훈련은 하나의 글을 완성하기까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써내려가는 것. 끊임없이 글쓰기를 방해하는 생각들을 육체적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글쓰기가 단지 사고 능력과 아이디어만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고정관념을 잘라내는 과정이 포함된다. 당신의 감정과 느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연필을 잡고 있는 손, 그 손과 연결된 팔, 이렇게 육체적으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마음과 육체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당신은 글을 쓰고 있는 육체적 행위를 통해 마음의 장벽을 능히 부실 수도 있다.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몸만 보고서도 나는 그들이 얼마나 글쓰기 작업에 몰입해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진짜 글쓰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껌을 씹지 않는다. 대신에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린다. 그리고 호흡이 아주 깊어진다. 글을 쓰는 손은 느슨해지고 그들의 몸은 몇 킬로미터를 내쳐 달려도 좋을 만큼 잘 이완돼 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작가는 뚱뚱한 사람이든 마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좋은 인상을 지니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언제나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기억하라. 작가는 앞에 가파른 언덕이 있든 시원스레 뚫린 고속도로가 있든 언제나 스스로를 조율하며 몇 킬로미터의 원고라도 써낼 수 있어야 한다.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보라. 작가가 영감을 받고 글을 내려가던 순간의 호흡이 생생히 느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아주 기가 막히도록 좋은 시, 셸리의 종다리에게를 큰 소리로 읽어보자. 만약 시인이 배열한 운율 그대로 시를 낭송한다면 당신은 셸리가 그 시를 썼던 바로 그 순간 영감을 받았을 당시의 숨결을 그대로 호흡할 수 있게 된다. 그의 호흡은 너무도 강력해서 15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시를 읽는 우리에게도 영감의 전율을 안겨준다. 그의 호흡을 따라가 보면 어느새 새로운 기운이 넘쳐난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불후의 명작을 완성하고 싶다면 위스키를 마시면 안 된다. 대신에 셰익스피어와 테니슨, 키츠, 네루다, 홉킨스, 밀레이, 피트먼 이들의 글을 소리내 읽고 또 읽어 당신의 몸을 그들의 운율에 맞춰 춤추게 만들어야 한다. 잘 쓰고 싶다면 잘 들어라. 내가 6살이었을 때 브루클린에 있는 사촌 언니네 집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했던 적이 있다. 바깥은 어두운 속인데 오 옛날 사랑. 하지만 노래의 첫 소절을 끝내기도 전에 내 옆에 나란히 앉아있던 9살 난 사촌 언니는 내 어머니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실비아 이모, 나탈리는 음치야. 제대로 맞는 음정이 하나도 없잖아. 그 후 나는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악 감상까지 멀리하게 됐다. 라디오에서 멋진 브로드웨이 뮤지컬 합창곡이 흘러나와도 나는 그저 노랫말을 들을 뿐 멜로디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고 친구들 사이에 곡조를 듣고 제목을 알아맞히는 게임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영화 남태평양의 삽입곡인 봄보다 더 젊었던 그때를 허밍으로 부르자 친구들은 그게 어떻게 그 노래라면서 배꼽을 잡고 숨이 넘어갈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음악은 근본적으로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세계였다. 나는 음치였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발이 없거나 손가락 하나가 잘린 것처럼 음악 세계와 친해지기에는 치명적인 장애였다.
하지만 몇 년 전 나는 드디어 노래 수업을 받게 됐다. 나의 음악 선생은 세상에는 음치가 없다고 말했다.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의 90%는 청음입니다. 당신은 먼저 제대로 듣는 법부터 배우셔야겠어요. 만약 음악을 온전하게 듣는다면 그것이 온 몸을 채우게 되고 자연히 입을 열어 노래를 할 때 음악이 자동적으로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이었다. 몇 주일 후 나는 일부러 친구와 같이 노래 부를 기회를 만들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음을 틀리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나는 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되어 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글쓰기 역시 90%는 듣기에 달려있다. 열심히 들으면 당신을 채우고 있는 내면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자연히 나중에 글을 쓸 때 당신은 그 내면의 소리를 저절로 분출시킬 수 있게 된다.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글쓰기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당신은 그저 식탁 건너편에서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곳의 분위기가 내는 소리와 의자와 문이 말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문 너머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도. 계절이 만들어내는 음향과 바람에 실려오고 있는 온갖 색상의 음향을 받아들여라. 과거와 미래와 현재, 당신이 있는 곳에 귀를 열어둬라. 귀로만 듣지 말고 온몸으로 당신의 위장과 심장과 피부와 머리카락으로 들어라. 듣는 것은 곧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이 더 깊이 들으려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아무런 편견 없이 사물이 가는 길을 받아들일 때 그 사물에 대한 진실한 글이 태어난다. 만약 당신이 사물의 이치를 잡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은 셈이다. 라빈 잘만 살처는 라마 재단의 한 강연회에서 자신이 라피 학교를 다닐 때는 학생들이 노트를 가지고 다닐 수 없었다고 말했다. 라피가 되려는 학생들은 필기 없이 단지 강의를 듣기만 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처럼 글쓰기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작가는 사물의 진실을 읽는 이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고 따라서 마음에다 사물에 대한 기록을 해나가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한 작품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 나는 가끔 학생들에게 기억해내라고 주문하곤 한다. 방금 읽거나 쓴 글을 기억해내서 가능한 한 가장 근접하게 표현해 보세요.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기억해내세요. 제발 그녀가 농장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라는 식으로는 말하지 말고요. 그보다 훨씬 상세하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들판에 서 있으면 나는 소보다 더 외롭다 라는 식으로요. 열심히 들어주되 어떤 비평도 가하지 않는 이런 듣기 훈련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말하려는 진정한 의미와 영상을 일깨워준다. 이런 식의 청취 훈련은 당신의 현실과 당신 주변의 현실을 반영하게 하는 선명한 거울이 되어준다. 좋은 작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많이 읽고 열심히 들어주고 많이 써보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냥 단어와 음향과 색깔을 통해 감각의 열기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그리고 그 살아있는 느낌이 종이 위에 생생히 옮겨지도록 계속
손을 움직여라. 작품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좋은 작품을 읽는 것은 글에 좋은 영향을 준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근원을 찾아가야 한다. 17세기 일본의 유명한 하이쿠 시인인 바시오는 나무를 알고 싶으면 나무한테 가라고 말했다. 시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은 시를 읽고 시를 들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시를 분석함으로써 시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저 시가 당신의 몸속으로 스며들게 하라. 위대한 선승인 누게는 안개 속을 걷는 사람은 안개에 젖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그저 듣고 읽고 쓰라. 당신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조금씩 당신만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그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냥 흐르는 대로 운율에 맞춰 노래하고 쓰라.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 글쓰기에 관련된 오래된 속담이 하나 있다.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말이다.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이를테면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 무엇이 당신을 분노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라는 뜻이다. 당신의 글을 읽은 사람이 분노를 느끼게 하는 글을 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독자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강요하지 말고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정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라는 말이다. 글쓰기는 심리학 논문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 작가는 슬픔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독자의 마음을 슬픔과 기쁨의 골짜기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에서는 흥분과 축복이 공존한다. 그때 보이는 모습을 묘사해보자. 산모의 얼굴, 거듭되는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세상 속으로 나오는 순간 폭발하는 에너지, 젖은 아내의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아내와 똑같이 호흡을 맞추는 남편. 당신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독자는 이미 그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있다. 누군가의 글에서 이것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식으로 무언가에 대하여 라는 그 단어를 볼 때 나는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를 들은 기분이 든다. 물론 습작 시절에는 나는 할머니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거나 이것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적을 수 있다. 이것도 좋다. 이런 글을 썼다고 자신을 일책하지는 말라. 자신이 작가라는 사실을 잊고 비판적인 편집자 행세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당신은 그저 썼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그 다음에는 독자가 자연스럽게 이끌려 갈 수 있을 만큼 더 깊은 단계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주면 된다. 때로는 평범한 진술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을 때도 있다. 사진을 들여다보듯 하나하나 선명하고 분명한 어휘로 써야 한다. 심지어 에세이를 쓸 때도 평범한 진술이 한층 더 생생한 글을 만들어줄 수 있다. 칸트나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에 맞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나는 풍선껌에 대해서, 경주마에 대해서, 바베큐에 대해서, 그리고 증권시장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20세기 미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안다. 이런 문장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 계속 밀고 나가라. 칸트의 명언을 하나 빌려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당신의 방식으로 보여주면 된다. 몇 년 전 나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소설 한 편을 썼다.
친구들의 반응은 내용이 진부하다는 쪽으로 쏠렸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마음에는 쏙 드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적었음을 깨닫는다. 나 자신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서 친구들에게 들어가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렇다. 나는 이야기 바깥에 있었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말은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일은 절대 쓸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그 이야기에 당신만의 숨결을 불어넣었는지 확인하라는 뜻이다. 당신의 숨결을 느낄 수 없는 글은 당신이 그 글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쓰라. 그냥 쓰라. 그냥 쓰기만 하라. 아이들이 빈 시리얼 상자를 흔들어댄다. 당신의 지갑 속에는 1달러 25센트만 남아있다. 남편은 구두가 안 보인다고 불평이다. 자동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고 당신은 채워지지 않는 백일몽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자책감에 시달린다. 세상은 원자폭탄의 위협을 받고 환경오염으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바깥은 영하 10도고 코는 자꾸 막혀오는데 당신에게는 저녁 식탁에 올릴 음식을 살 돈도 없다. 발이 퉁퉁 붓고 치과 의사와 진료 약속을 해야 하고 개는 바깥으로 나가자고 성하고 냉동실에 들어있는 닭을 꺼내 해동시켜야 하고 보스턴에 있는 사촌에게 전화도 걸어야 하고 백내장 수술을 받을 어머니도 걱정스럽고 슈퍼마켓에서는 참치 통조림을 세일하고 있고 당신은 일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방금 구입한 컴퓨터를 풀고 설치도 해야 한다. 또 당신은 오늘부터 도넛은 끊어버리고 양상추를 먹기 시작해야 한다. 제일 아끼던 만년필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고 고양이 새끼는 최근에 쓴 습작 노트를 발기발기 찍고 있다. 그래도 또 다른 노트를 꺼내 다른 만년필을 잡고 쓰라. 그냥 쓰고 또 쓰라. 세상의 한 복판으로 긍정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떼어놓아라. 혼돈에 빠진 인생의 한 복판에 분명한 행동 하나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 그냥 쓰라. 그래 좋아 라고 외치고 정신을 흔들어 깨우라. 살아있으라. 쓰라. 그냥 쓰라. 그냥 쓰기만 하라. 결국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진정 글을 쓰고 싶다면 모든 것을 잘라내고 쓸 수밖에 없다. 글을 쓰기 좋은 완벽한 환경도 습작 노트도 펜도 책상도 없다면 자신을 유연하게 훈련시킬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낯선 환경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도 글쓰기 훈련은 계속돼야 한다.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허름한 부엌 식탁에서, 기댈 거라곤 나무 둥치만 있는 숲속에서, 혼자 흐르는 개울물에 발을 담근 채 사막의 바위 위에 앉아서, 당신 집 앞 모퉁이에 서서, 현관에서, 자동차 뒷좌석에서, 서재에서, 점심 먹는 계산대에서, 복도에서, 실업자 고용 사무실에서, 치과 대기실에서, 공항에서, 텍사스에서, 캔사스에서, 과테말라에서, 콜라를 홀짝이는 동안에도,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도, 베이컨과 양상추와 토마토가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먹는 중간중간에도 당신은 글을 써야 한다. 최근 뉴 오를랜스에 갔다가 우연히 그 근처의 공동묘지에 들렀던 적이 있다. 태양은 아주 뜨거웠다. 나는 노트를 꺼냈고
시멘트 묘비 그늘에 기대 글을 쓰기 시작했다. 1시간이 지나 고개를 들어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완벽해. 내가 말한 완벽함이란 물론 물리적 시설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글쓰기에 열중해 있다면 장소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글쓰기에 빠져 있는 것 자체로 충분히 완벽한 것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든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위대한 자율성과 안전성이 있다. 진정 글을 쓰고자 갈망한다면 결국 당신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길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의심이라는 생쥐에게 갉아먹히지 말라. 노랫말도 쓰고 곡도 만들던 한 친구가 음반 사업에 뛰어들겠다며 로스앤젤레스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카타기리 선사가 그에게 말했다. 정말 떠날 결심이라면 당신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힘이 든다는 것쯤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잘 풀리지 않으면 그냥 나한테는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카타기리가 대답했다.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만약 그곳 사람들이 당신을 쓰러뜨린다면 당신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또다시 당신을 쓰러뜨린다 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쓰러지든 당신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글쓰기에도 같은 진실이 통한다. 지금 세상에 나온 책들 가운데 출판조차 못했을 뻔한 책이 아마 수천 권도 넘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저 계속 가야만 한다는 진실이 있을 뿐이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써라. 설령 그 글이 출판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글을 계속해서 쓰라. 훈련은 당신의 글을 점점 더 훌륭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2달에 한 번씩 글쓰기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부딪힌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늘 똑같다. 어리석은 짓이야. 돈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 그럴싸한 경력도 쌓지 못하고 있잖아. 이제는 내 걱정을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너무 외로워. 이런 게 싫어. 바보 같은 짓이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은 그 자체로 고문이다. 의심과 의혹은 고문이다. 우리가 무언가에 전적으로 매달려 심혈을 기울였다면 그 일은 그것을 그만둬야 할 때가 언제인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 의심은 굽히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이다. 나 역시 종종 의혹에 찬 목소리에 정신이 팔려 잠시 빗나가기도 한다. 세일하는 가게에 나가볼까? 다른 작가들에게 카푸치노를 마시며 글을 쓰게 하는 카페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닭요리 하나만큼은 일가견을 이루는 주부로 사는 것도 좋을 텐데. 이런 의혹에 귀 기울이지 마라. 의혹이 이끄는 곳으로 가보았자 고통과 부정적인 마음만 만나게 될 뿐이다. 당신은 열심히 글을 쓰려고 하는데 당신 글의 문제점만 짚어내는 비평가에게도 마찬가지다. 정말 한심해. 그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작가가 되겠단 말이오? 비평가가 짓거리는 말에는 신경 쓸 것 없다. 거기에는 당신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대신 자신의 글쓰기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라.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인내심과 유머 감각을 키우라. 의심이라는 생쥐에게 갉아먹히지 말라. 훈련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잃지 말고 저 너머에 있는 광활한 인생을
바라보라. 왜 글을 쓰는가? 나는 왜 글을 쓰는가? 아주 좋은 질문이다. 우리는 이따금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 질문 안에 모든 대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왜 글을 쓰는가? 왜냐하면 나는 얼간이니까. 어린 소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으니까. 내가 글을 쓰면 어머니가 좋아할 테니까.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내 진화의 발전의 시작이니까. 위대한 소설을 써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신경증이 있으니까. 천재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할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선원의 베이커 선생은 왜라는 것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사물은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밍웨이도 왜가 아니라 무엇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니 왜라는 질문은 심리학자들에게나 떠넘기라. 진짜 삶의 세부적인 정보를 구하라. 당신이 글을 쓰기 원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그러니 계속 쓰라. 하지만 왜라는 질문도 좋다. 마지막까지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글쓰기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삶에 스며들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글쓰기가 인생을 치료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글쓰기 자체가 치료술은 아니라는 점이다. 시련을 당한 사람이 초콜릿을 사랑의 대체물로 여겨 마구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오면 그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초콜릿 먹기를 멈추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애정 결핍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중단할 수도 있다. 글쓰기는 치료술보다 훨씬 심오하다. 그래서 당신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것이다. 학생들이 글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면 남편의 죽음, 강에 버려진 어린아이의 사체, 시력을 잃어가는 여인 등 인간 존재가 고통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나는 이때 학생들에게 울고 싶다면 소리내 울어도 좋지만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한 사람이 발표한 다음에는 잠시 쉬고 곧바로 다음 사람이 발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에 발표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수없이 느껴왔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 빛을 주고 색을 입혀 이야기 구조를 덧붙이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분노를 붉은 튤립으로 변형시키고 슬픔을 회색빛 낙엽으로 가득 찬 오래된 골목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 글쓰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만약 당신이 글을 쓰는 이유를 찾아낸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이든 글 쓰는 행위를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깊이 불사르며 글쓰기 속으로 몰입하게 해줄 것이다. 나는 왜 글을 쓰는가 또는 나는 왜 글을 쓰고 싶어 하는가 라고 묻되 깊이 생각하지는 말라. 그 대답은 펜을 잡고 종이 위에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기술하라. 모든 진술이 100% 진실일 필요는 없으며 하나의 문장이 나머지 문장들과 모순돼도 상관없다. 아니 거짓말로 꾸며서라도 계속 끌고 가보라. 설령 왜 글을 쓰려는 것인지 모른다 해도 글을 쓰는 이유를 아는 것처럼 대답해보라. 나는 왜 글을 쓰는가? 나의 에고는 내가 영원히 살아있고 사람들 또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 존재가 한순간의 찰나이며 유한하다는 사실, 그리고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에게 더없이 큰 상처이다. 내가 느끼는 모든 기쁨의 가장자리에도 이 상처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다. 여기 크로아상 익스프레스, 미국의 위대한 중서부 도시인 미네소타의 모퉁이에 있는 이 제과점도 언젠가는 더 이상 나에게 뜨거운 초콜릿을 대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나는 외롭고 이 세상을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내 속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나 자신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봄이다. 하지만 아무리 히터를 켜도 얇은 벽을 통해 들려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 절규하는 소리를 막지 못한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미쳤고 정신분열증 환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미친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어리석은 일에 빠지기보다 이 사실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려 한다. 나는 사람들이 잊어버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또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가기 위해 글을 쓴다. 나는 당신의 입술과 혀에서 나온 말에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 글을 쓴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을 당신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글을 쓴다. 나는 살아있기 위해 노력하며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그 공간에 구체적인 색과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나는 부족한 나의 작품만이 내가 가진 전부가 돼버리는 그런 완전한 고립 속에서도 글을 쓴다. 나는 이해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게다가 책상과 노트에서 떨어져 나 자신의 인생으로 얼굴을 돌려야만 할 때도 많다.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 상처를 이겨내는 동안에도 글을 쓴다. 그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때 돌아가는 집이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집이 될 것이다. 1984년 4월 나의 단골 제과점인 크로와상 익스프레스에서 쓴 글들이다. 지금 다시 이 글을 쓴다면 아마 전혀 다르게 쓰일 것이다. 우리 글 속에는 그것을 쓰던 순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순간의 환경이 모두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은 뭐하러 쓰는 거야? 라는 식의 달아 빠진 잔소리가 다시 들려오면 당장 종이를 꺼내 대답을 가득 적어보라. 하지만 자신을 정당화하는 대답은 안 된다. 당신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저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유가 가능하다. 당신은 문체를 향상시키기 위해, 당신은 얼간이이기 때문에, 당신은 종이 냄새에 미쳤기 때문에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외로움을 이용하라. 지난밤 나는 정말 오래된 친구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탈리, 내가 외롭다고 말하는 것은 알겠어. 하지만 지난주 내가 정말 외로웠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단다. 이것이 고독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고 느끼거나 나 말고도 외로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을 때 카타기리 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것이 당신의 궁극적인 주소지니까요. 나는 반문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가 고독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독은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냉수 샤워를 합니다.
그때마다 물의 차가운 기운에 펄쩍 놀랍니다. 하지만 나는 물줄기를 피하지 않고 계속 서 있습니다. 고독은 언제나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서 있을 수 있는 법을 배우기 위해 고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음에 나는 다시 카타기리 선사를 찾아갔다. 정말 힘들어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외로워서 겁이 나요. 그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설거지도 하고 낮잠도 자고 종이에 뭔가 꿀쩍거리다가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죠. 화초에 죽은 잎사귀를 떼내기도 하고 또 음악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나는 어느새 나 자신의 고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점점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자신과 싸우기를 그만두었다. 글쓰기는 지독하게 외로운 것이다. 누가 이 글을 읽어줄까? 한 사람이라도 관심을 보일까?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은 자신을 위해서 글을 쓰세요? 아니면 독자를 위해서 글을 쓰세요? 예술은 의사소통이다. 고독의 씁쓸한 맛을 본 사람은 거기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동지애와 연민을 배우게 된다. 그런 다음에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에게 당신의 인생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끌고 나가게 된다. 당신의 글이 또 다른 외로운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손을 뻗으라. 이것은 지난 8월 네브라스카 주를 횡단할 때 초저녁 푸른 자동차 속에 혼자 앉아있는 내 기분을 쓴 글이야 라고 말해주라. 고독을 이용하라. 고독의 아픔을 당신에게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고독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고독을 당신의 더 깊은 곳을 탐사하는 내시경으로 이용하라. 이야기 모임 만들기. 뉴멕시코주 타우스에서 살 때 나는 종종 이야기 모임을 가졌다. 우선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내 집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바닥에 동그란 원 형태로 앉았고 나는 그 한가운데 촛불 하나를 켰다. 촛불을 켜는 이유는 환상적이고 마술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던 한순간이 언제였는지 말하는 거예요. 주제는 그때그때 달라졌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에 대해서 또는 너무 지친 나머지 모든 걸 포기했던 시절에 대해서 그 밖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이상한 이야기나 지난주에 일어난 가장 신비한 일 등 주제는 무궁무진했다. 다음은 7년 전에 들었지만 아직까지 내 기억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이다. 릭.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뉴욕주 리치몬트에 있는 집 뒤에는 아주 큰 느릅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는 6살이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나무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놀곤 했죠. 늦은 가을이 되자 잎사귀가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가지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누웠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앞뒤로 흔들렸고 내 몸도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 나무와 나눴던 사랑의 감정은 언제까지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로젤란. 어느 해 여름 나는 4개월 동안 오레곤주에서 삼림 감시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해 여름 나는 거의 옷을 걸치지 않고 다녔습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 되자 내 몸은
새카맣게 그을었습니다. 8월 말이었습니다. 나는 웅크린 자세로 열심히 산딸기 열매를 따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혀 같은 것이 내 어깨를 핥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내 등에 맺힌 땀을 핥고 있었습니다. 나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슴이 내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고 우리는 함께 산딸기를 계속 따먹었습니다. 그때 기분은 아주 짜릿했습니다. 동물이 이 정도로 나를 신뢰해 준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브레트, 일리노이주 칸카키에 사시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82살이었고 우리는 4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무척 좋아한 나는 할머니를 만날 생각에 잔뜩 흥분해 있었죠. 이번에는 미리 알려드리지 않고 찾아가 깜짝 놀래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미네소타에 살고 있었는데 무전여행으로 일리노이주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던킨 도넛 가게 맞은편에 있는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뒷마당에 앉아 붉은 금호초를 가꾸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더니 그저 오, 브레트구나. 잠깐 이리 와보렴.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금호초를 토끼 모양이 되게 접어서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내 손을 잡더니 배나무 두 그루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는 이 나무에서 열린 배로 잼을 만들 생각이다. 어리둥절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4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할머니는 손을 뻗어 배 하나를 따더니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들어 보였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단다. 얘야, 나도 내 애가 보고 싶었어.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감탄하는 과일 푸딩을 손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한 번도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다. 친구들과 이야기 모임을 만들어 보라. 촛불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약물이나 술에 취할 필요는 없다. 일단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매혹될 테니까 말이다. 그런 다음 나중에 당신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라. 글을 시작할 때는 이야기를 할 때처럼 꾸밈이 없어야 한다. 글을 시작하는데 애를 먹은 경험이 있다면 대화하듯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무라이가 되어 써라. 글쓰기 워크숍에서 나는 우리에게 사무라이와 같은 부분이 있으며 그 능력을 잘 활용해 볼 것을 가르치기도 한다. 사무라이 작업은 이렇게 시작된다. 수강생 가운데 한 명인 톰이 마무리가 허술한 작품을 복사해 왔다. 우리 모두는 톰의 작품을 다루기 시작했다. 먼저 우리는 작품에 에너지가 있는 부분을 찾는다. 우리는 그 에너지가 들어있는 세 번째 문단을 다루는데 잠시 시간을 보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다. 아마 3분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톰이 쓴 세 번째 문단에는 에너지가 있었다. 하지만 뜨겁지 않았다. 톰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는 톰에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의 세 번째 문단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것과 잠시 싸우는 일은 좋아요. 당신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몇 주일 안에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올 것이고 그때 이 씨앗이 충분히 썩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공부도 바로 이걸 알기 위해서였죠. 계속해 보세요. 그날 처음으로 수업에 들어온 셜리가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사무라이가 뭐죠? 톰은 그녀에게 고개를 돌리고 쌀쌀맞게 대답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사무라이 세계에서는 거칠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야박하다는 뜻이 아니라 단단한 진실과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상처 입힐 수 없는 진실이다. 이 진실이 세상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고 시를 빛나게 한다. 예전에 잘못된 시 하나를 놓고 20분 동안 비평하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일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짓이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말은 이미 죽었는데 계속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 당신은 볼품없는 그 시를 쓴 사람이 또 다른 시를 쓸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윌리엄 칼러스 윌리엄즈는 후배 시인인 앨런 긴즈버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만약 그 시에 한 줄이라도 에너지가 있다면 그 한 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잘라버려도 좋다. 그 한 줄이 바로 시라는 뜻이다. 시는 생명력의 그릇이다. 한 줄 한 줄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 작품을 쓸 때 이런 부분은 간직하고 나머지는 잘라내버려라. 솔직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한다. 이 시에는 좋은 재료가 들어있는데도 잘 연결되지 않았어. 그렇게 계속 해보는 것이다. 앨런 긴즈버그는 콜럼비아 대학에 있을 때 주임 교수이자 문예 비평가인 마크 반 도렌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왜 선생님은 이제 비평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크 반 도렌이 대답했다. 작품이 싫은데 뭔가 말해줘야 한다는 그런 귀찮은 짓을 내가 왜 하겠나? 글쓰기를 하다 보면 안개 쌓여있는 마음을 뚫고 뭔가 선명한 것이 표면으로 올라올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 글에 에너지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가치 있는 작품을 썼다고 자신하지는 말라.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취중에 쓴 낙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일요일 아침 깨어나서 보면 얼굴은 화끈거리게 만들지도 모른다. 자신이 쓴 글에서 어느 부분이 살아있고 깨어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글이 계속 타들어가 환한 빛을 내는 그 지점이 결국 하나의 시와 산문이 된다. 그리고 이 차이는 누구나 알 수 있다. 완전히 태워버린 것, 첫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만이 모든 사람을 깨우고 모든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 누군가 정말 뜨거운 작품을 읽을 때 그것이 듣는 모든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수업을 하면서 많이 보아왔다. 자신의 작품을 솔직하게 쳐다보라.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된 것이다. 만약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죽은 말에 채찍질하는 짓은 멈추라. 다른 글을 쓰라.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다. 나쁜 글은 세상에 이미 너무 많다. 그래서 좋은 글을 단 한 줄만 써도 당신은 유명해질 것이다. 미적지근한 글은 사람을 잠들게 만든다.